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1월기 1000만 인구 대국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나라가 나타나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배신당한 그 순간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도왔던 그 나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1951년 지구 반대편 전쟁터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배신과 진심, 그리고 70년을 기다린 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20년간 아프리카 해양안보를 연구해온 윌리엄 로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프리카 항만 프로젝트를 지켜봤지만 2020년에 시작된 에티오피아와 일본의 협력만큼 제 관심을 끈 사례는 없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에리트레아가 독립하면서 에티오피아는 하루 아침에 바다로 가는 길을 잃었어요.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 두 번째 인구 대국이 단 하나의 항구도 없는 내륙국이 된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시겠죠? 에티오피아의 모든 수출인 물동량 중 95%가 이웃나라 지부티 항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매년 지부티에 지불하는 항만 사용료만 12억 달러가 넘었어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항구 사용료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 더 심각한 건 물류 보안 문제였습니다. 지부티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가 테러나 분쟁으로 차단되면 에티오피아 전체 경제가 마비되거든요.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여러 차례 물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취임 후 줄곧 이렇게 강조했어요. 항구 접근권 확보는 에티오피아의 생존 문제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다. 바로 그때 일본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2월 도쿄에서 열린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에티오피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아사부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였습니다. JIC의 아프리카 담당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21세 기형 스마트 항만을 선물하겠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 실시간 물류 추적, 인공지능 기반 운영까지 아프리카 최첨단 항만이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 측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자신들만의 현대적 항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언론들도 에티오피아 물류혁명의 시작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그해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어요. 아비 총리와 일본의 외모 대신이 직접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공사 기간은 4년으로 잡혔죠. 일본 측인 애쓴 조건들은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항만 설계부터 건설, 운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계약서를 입수해서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기술 독점 조항이었습니다. 항만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통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측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권 문제였죠. 겉으로는 에티오피아 항만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은 일본 콘서시엄이 40년간 독점하도록 계약되어 있었어요. 항만 사용료 책정권, 선박 입출한 허가권, 심지어 보안 관리권까지 모두 일본 측 권한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했어요. 에티오피아 현지 인력의 기술 훈련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운영 매뉴얼은 일본어로만 작성되고 핵심 시설 접근은 일본 기술 진행에만 허용됐습니다. 한마디로 에티오피아는 자기 땅에 항구를 지어주되 그 항구의 실질적 주인은 일본이 되는 구조였어요.
에티오피아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은밀히 접촉해 왔습니다. 로엘 박사, 이 계약서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이건 협력이 아니라 신종식민지 계약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또 다른 속박에 빠지는 겁니다. 그 관계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항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약소국이 처음 딜레마였습니다. 필요는 절실하지만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말이에요.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2020년 9월 일본 건설진들이 아사부 항구에 도착했어요. 대형 굴삭기와 크레인들이 속속 들어왔고 현장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에티오피아 언론들은 연일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항구가 생긴다. 21세기 에티오피아의 꿈이 실현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문제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은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을 철저히 배제했어요. 설계 회의에서도 제외됐고 핵심 공정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인력들은 단순 망라노동이나 보조 업무에만 투입됐죠. 더 가관인 건 일본 기술진들이 현지 인력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한 에티오피아 엔지니어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들러리 취급받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우리를 기계 다루는 방법도 모르는 미개한 사람들로 보더군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에티오피아가 진정한 항만 독립을 이루기는 커녕 더 깊은 종속에 빠질 게 뻔했거든요. 과연 제 우려가 현실이 될까요? 그 답은 3년 후 참혹한 사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새벽 5시 23분. 저는 이 시각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사부 항만이 정식 가동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후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날 새벽 아사부 항만의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됐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37대가 동시에 멈췄었어요. 자동 분류 시스템도 먹통이 됐고 선박 입출한 관리 시스템마저 작동을 멈췄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대기 중이던 화물선 12척이 항구 앞바다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수출 예정이던 커피 2만 톤과 수입 컨테이너 우사 펌2개가 항구에 그대로 방치됐죠. 가장 심각한 건 에티오피아 기술진들이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에요. 3년간 공사를 지켜봤지만 정작 핵심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거든요. 아사부 항만관리소장인 베려안의 테스파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항구의 작동 원리도 모르고 있어요. 모든 걸 일본 쪽에서 틀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의 대응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도쿄 본사의 지시를 기다린다며 3일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에티오피아의 수출입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아티스아 바바 상공회의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인 멜라쿠 알림니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항구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자립하겠다고 만든 항구에서 더 큰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도 아티스아 바바 메스케일 광장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어요. 일본은 우리를 속였다. 이건 21세기 식민지 조약이다. 12대 중 한 대학생이 외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탈리아 침략자들과 싸웠는데 우리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받고만 있을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측의 반응이었어요. 주이티오피아 일본 대사관의 하얀토 나카무라 전략기획실 차장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티오피아 측의 운영 역량 부족이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 시설을 만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다룰 문화와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발언이 에티오피아 전역에 보도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은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이었거든요. 에티오피아 외무부가 즉시 항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일본 외교관의 발언은 에티오피아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양국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이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는데 무려 10일이 걸렸어요. 그 사이 에티오피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복구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어요. 시스템 오류가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그때마다 에티오피아는 일본 기술진의 도움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항만 기술자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우리 항구의 이방인이 됐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청소도 국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만지지 마시오 표시가 붙어 있거든요. 국제사회의 시샤인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케냐의 한 경제학자가 아프리카 개발 포럼에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례는 신식민주의의 전형이다. 겉으로는 현대화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일본 프로젝트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일본이 추진하던 아프리카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세네갈의 다카르 항만 케냐의 몬바사 철도, 가나의 테마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모두 핵심 기술은 일본이 독점하고 현지국은 사용료만 지불하는 구조였어요.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는 짐정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종속을 만들어내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내 여론은 더욱 악화됐어요. 야당인 에티오피아 국민당 대표가 의회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속았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어요. 여대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과의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항상 에티오피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한 나라의 이름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노년층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도왔던 그 나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왔던 그 나라 말이에요. 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피 흘려 도왔던 한국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이라면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이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이용만 하려 하는데 한국은 다를 것 같아. 70년 전에 진심으로 도왔던 나라가 지금도 다를 거야. 그리고 마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위한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2023년 9월, 저는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내에서 에티오피아 특별지원 TF가 비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항만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불평등한 계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의 혈맹국이다. 70년 전 그들이 우리를 도왔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 한국의 움직임은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한국 수출입은 엔과 코이카가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항만 현황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양수산부도 나섰어요. 부산항만공사의 해외사업팀이 에티오피아 현지 조사를 위해 파견됐습니다. 이들의 미션은 명확했어요. 에티오피아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죠. 부산항만공사 해외사업팀장인 김성호 상무가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한 건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항만청과 첫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 조건이나 대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에 에티오피아 측이 깜짝 놀랐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에티오피아 항만청장인 아스파오 케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한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없나요? 김성호 상무의 답변은 단순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70년 전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아스파오 청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한국 측의 제안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은 100% 무상으로 운영권은 완전히 에티오피아에 이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제시한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직접 실무를 익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코이카 아프리카 팀장인 이미영 팀장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립은 기술 독립에서 시작되거든요. 한국 정부는 더 나아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한 특별 항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2023년 11월 한국 정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아프리카 협력 확대 회의에서 직접 지시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도울 차례다. 예산이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줘라. 한국의 진정성은 작은 것에서 부터 드러났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에티오피아에 파견될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현지 언어 배우기였습니다. 부산항만 공사에서 파견된 박재성 팀장은 아마레어 기초회화를 익혀서 에티오피아 직원들과 직접 소통했어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일본 기술진들은 3년간 있으면서도 현지어 한마디 배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제안서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와 협상 중인 항만 접근권 확보를 한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인 김용현 국장이 에티오피아 외무부에 전달한 서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티오피아의 해왕 접근권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 지원이 아니라 형제국에 대한 의무입니다. 더 감동적인 건 한국 측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 안이 검토되다가 한 참석자가 제안했습니다. 강요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강요는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부대의 이름이었거든요. 에티오피아 항만청장의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한국 측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강요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70년 전 우리를 도운 그 용맹한 부대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2023년 12월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비공식 양해각서에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항만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가는 70년 전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이 소식이 에티오피아에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형제가 나타났다. 70년이 지나도 우리를 기억해주는 나라. SNS에는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를 새를 나란히 올린 게시물 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에티오피아 대학생이 올린 동영상이 100만 뷰를 넘겼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일본은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걸으려 한다. 이게 진짜 친구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칙류 프로젝트 구체화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선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칙류 대대병사들의 사진이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항구를 짓는 게 아닙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형제의 애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차 구체화됐어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항만 접근권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이 본격적인 항만 건설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로젝트의 철학이었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에게 항구를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철수 교수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에티오피아가 완전한 항만 주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독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3가지였어요. 첫째, 100%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모든 항만 운영 기술을 에티오피아에 완전히 전수하겠다는 거였어요. 둘째, 인력 양성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술자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2년간 집중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셋째,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이었습니다. 한국이 떠난 후에도 에티오피아가 독립적으로 항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 수출입은행 행장이 작은 조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중 30억 달러는 무상 지원, 20억 달러는 초저금리 장기 차관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 정도 규모의 무상 지원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에티오피아 측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그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협력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자국의 항만 운영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항만 공사 사장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우리보다 더 발전된 항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술을 숨김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세계 개발 협력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프로젝트 이름도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캉류 마리타임 프로젝트였어요. 외교부 차관이 이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캉류는 에티오피아어로 환돈에서 질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1950년대 우리를 도왔던 그 부대의 이름이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물류 혼란을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4년 6월 드디어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캉류 프로젝트 착수를 선언했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형제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아비 총리의 답변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이고 형제의입니다. 발표와 함께 양국 간 기술자 교류가 본격화됐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항만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부산항만공사의 환영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구에 에티오피아 국기와 함께 캉류대대의 문양이 걸려 있었거든요.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환영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줬듯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의 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연수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연수단장인 게타 추베케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를 형제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진정성은 작은 것에서도 드러났어요. 연수생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준비한 숙소에는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와 음식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티오피아 연수생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모셔야죠. 에티오피아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SNS에는 칙류 프로젝트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 큰 화제가 됐어요. 일본은 우리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가족으로 본다. 이게 차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일본 측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부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칙류 프로젝트 연수생 중 한 명인 알레마워트 테페라의 이야기였어요. 알레마워트는 26살의 항만 정보 시스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1950년대 칙류 대대 소속 참전 용사였거든요. 제 할아버지 이름은 하일레 에마뉴엘이었어요. 1951년부터 1954년까지
한국에서 싸우셨죠. 알레마워트가 들려준 할아버지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어려웠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다. 그들에게서 진정한 형제애를 배웠다고요. 더 놀라운 건 알레마워트가 한국에 오게 된 과정이었어요. 원래 그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됐어요. 2010년 한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호소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알레마워트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무료로 한국에서 공부시켜줄까 하고요. 하지만 한국의 진정성은 곧 확인됐습니다. 2020년 알레마워트는 부산대학교 항만물류학과에 입학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 학생들이 에티오피아 국기를 들고 환영해 주더라고요. 더 감동적인 건 한국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알레마워트는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었어요. 부산항만공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실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저를 소녀처럼 돌봐주셨어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특히 그녀의 지도 교수였던 김명수 교수의 배려가 각별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만 운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에티오피아의 항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알레마워트는 2024년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칙류 프로젝트의 IT 부문 책임자로 선발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를 위해 쓸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어요. 70년 전 우리를 도왔던 분의 소녀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자기 나라를 돕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협력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배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귀여워하고 있다. 알레마워트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사연들이 속속 발굴됐습니다. 또 다른 연수생인 벨레테메스피는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 전문가가 됐어요. 그의 아버지도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나라에 가보고 싶다고요. 제가 대신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놀라웠어요. 부산의 한 IT 개발자가 에티오피아 연수생들을 위해 항만 관리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개발해줬습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갚는 기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소식들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감동이 더욱 커졌습니다. 2024년 10월 에티오피아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목이 70년의 약속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재회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알레마워트와 그녀의 할아버진 하일레 에마뉴의 노인이 함께 출연했어요. 96세의 하일레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년 전 나는 한국 땅에서 추위에 떨며 싸웠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밥과 차를 대접해줬다. 그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소녀인 알레마워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 소녀가 그 나라에서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한다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에티오피아 전역이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티오피아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에티오피아 항만 건설을 위한 성금을 보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를 우리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산의 핸드론 제조업체는 항만 관리용 드론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나라 간의 의리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강요 열풍이 일어났어요. 에티오피아의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전수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2004년 11월에 열린 화상제외 행사였어요. 서울과 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해서 한국전 참전 용사와 한국 측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96세의 하일레의 에마뉘에과 98세의 한국전 참전 용사 박동찬 할아버지가 화면으로 만났어요. 박동찬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70년 전 함께 싸웠던 전후요. 그때 고마웠어. 하일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였어. 지금도 형제고 앞으로도 형제일 것이요. 두 노인의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화상 연결이 끝난 후 하일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피로 맺은 형제애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그 형제애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장면이 방송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감동을 함께한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방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도쿄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에티오피아 협력을 방해하기 위한 다각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가 유출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하예토 나카무로 전략기획실 차장이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저지 방안이었어요. 보고서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발판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일본의 아프리카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구체적인 방해 공작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첫째,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은행과 IMF의 로비에서 에티오피아 한국 협력이 시장 질서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하려 했어요. 둘째,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서구 언론에 한국의 에티오피아 지원이 중국식 부채 외교의 변형이라는 논리를 퍼뜨리려 했죠.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 간 이관질이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국이 에티오피아만 특별 대우한다며 불만을 조장하려 했어요. 이 문서가 공개되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이었어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에티오피아 지원은 진정한 개발 협력의 모범 사례다. 이를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연합도 한국을 지지했어요. 이후 대외관계청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에티오피아 협력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이런 협력이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일본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예토 나카무라가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노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감정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경쟁을 해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감성 마케팅에 현혹되고 있다.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디스아바베에서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 대사가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일본은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한국과의 우정을 방해하지 마라. 시위대 중 한 대학생이 외쳤습니다. 70년 전 우리 조상들이 피로 맺은 형제애를 감성이라고. 이건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을 비판하는 결의 안이 채택됐습니다. 일본의 한국 에티오피아 협력 방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중요한 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의 예상과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 에티오피아 협력은 아프리카 전체에 희망을 주고 있다.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무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가 원하는 진정한 협력의 모델이다. 일본의 공작이 완전히 실패하자 하예토 나카무라는 더 노골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2025년 1월 그는 에티오피아를 방문해서 정부 고위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에티오피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비 총리가 직접 답변했어요. 우리는 70년 전부터 한국과 형제다. 이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예토가 묵고 있던 호텔 앞에서 에티오피아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인 거예요. 우리 형제를 방해하지 마라. 일본은 에티오피아에서 나가라. 결국 하예토는 일정을 단축하고 황급히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국제 여론이 완전히 일본의 등을 돌렸어요. 영국 BBC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품격, 일본의 몰락이었어요. 한국은 진심으로 아프리카를 돕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본의 행동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발상이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일본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국민들조차 하예토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추악해졌나? 한국이 좋은 일하는 걸 왜 방해하나? 일본 언론들도 정보를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외교는 협력으로 하는 것이지 방해로 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행동이 부끄럽다. 결국 일본 정부가 굴복했어요. 2025년 2월 기시다 총리가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에티오피아 협력을 방해하려 한 우리 정부의 행동을 사과한다. 앞으로는 건설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예토 나카무라도 경질됐어요. 그는 트임하면서 개인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전략으로 움직였지만 그들은 기억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강했다. 일본의 방해 공작이 실패로 끝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국 고위 관계자가 국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실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이번 일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형제애가 더욱 깊어졌다. 총리도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 한국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형제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도나라 국민들에게서 나왔어요. 한국의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남이 방해할수록 우리 우정이 더 단단해진다. 이게 진짜 형제애다. 에티오피아의 한 시민도 SNS에 올렸어요. 한국은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친구를 어디서 또 찾을까? 일본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왔어요. 2025년 6월 25일 저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강류 프로젝트 공식 착수 선언문에 서명하는 자리였어요. 장소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립박물관 앞 광장이었거든요. 바로 그곳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70년 전 이 당의 용감한 전사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갖기 시작합니다. 선언문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총 50억 달러 기간은 7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협상에 최종 타결되면 인도양 연안에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류포트였어요. 이름을 정하는 과정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한국의 이름은 강류여야 합니다. 70년 전 우리를 구해준 그 부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요. 에티오피아 측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강류라는 이름보다 더 적절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설계도 공개됐습니다. 단순히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아프리카 동부의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시설, 그리고 교육훈련센터까지 갖춘 복합 항만이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건 한국 중앙에 세워질 기념탑이었어요. 한국전 참전 기념탑이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70년 전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맺은 형제애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언 식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시에는 기자가 질문했어요. 항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프리카 개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70년 전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갚으려는 것 뿐입니다. 그 진심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BBC 기자도 질문했어요. 일본과의 갈등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비 총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형제애를 흔들 수 없습니다.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단결할 것입니다. 선언식 이후 양국에서 벌어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항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티오피아를 돕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을 도와준 나라를 우리도 돕고 싶어요. 부산의 한항만 기술업체는 최신 크레인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의리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수도 아디스에바바 전역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시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짐자형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좋을 때도 함께 기뻐해주는 형 말이야. 국제사회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에티오피아 협력은 진정한 남남 협력의 모범이다. 이런 협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세계은행 총재도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항류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간 최종 협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준비는 착착 진행됐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200명의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집중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연수 중인 알레마워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꿈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우리 것인 항구를 만든다는 꿈을요. 한국에서도 에티오피아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었어요. 부산대, 인하계, 한국해양대 등에서 에티오피아 프로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한국해양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평생 함께할 전문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에 비슷한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케냐가 먼저 문의해 왔습니다. 한국의 에티오피아 지원 방식이 인상적이다. 우리도 그런 협력이 가능한가? 가나와 세네갈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와중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2025년 6월 27일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항류 대대 참전 기념을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천의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한국의 참전 용사들과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호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98세의 한국전 참전 용사 박동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참전 용사 호소 대표가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피로 맺은 형제 하애를 우리가 사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실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외교다. 힘이나 이기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외교 말이다. 뉴욕타임스도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랑을 키워가는 일이다. 항류 포트는 아직 바다에 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이미 두 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재 항류 포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간 최종 협정에 체결되어야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항구가 완성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구의 진짜 의미는 콘크리트와 철근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5년간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발 협력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의 힘에 관한 이야기예요. 70년 전 에티오피아의 젊은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먼 나라였고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지킨다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가 왜 한국을 도왔을까요?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까요?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리였어요. 약한 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도와야 한다는 인류의였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70년 후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돕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계산했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더 큰 시장,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택했어요. 70년 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억의 힘입니다. 좋은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값진 선물이 되어옵니다. 일본의 실패도 여기에 있었어요. 일본은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 계산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 시장 점유율, 기술 독점 모든 게 숫자였어요. 하지만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에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요 대대 병사들의 희생, 한국 사람들의 감사함, 70년간 이어진 우정. 일본은 이런 것들을 감성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감성이 모든 전략을 이겼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어요. 96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하일레, 에마니의 할아버지가 손녀 할레 마워트를 한국으로 보냐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너는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에서 이제는 너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거다.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연수생들을 가르치던 김명수 교수의 말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70년 전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에티오피아 연수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환영 행사를 열었을 때 모습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 차례예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강요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어요. 세계 각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로서 말이에요. 유럽의 한 외교관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보여주는 것은 혁명적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논리로 하는 외교 말이다. 미국의 한 학자도 비슷한 평가를 했어요. 21세기 국제관계는 이익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 에티오피아 모델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조차 이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중국의 1대1로가 빚이 함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는 당사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시민이 SNS에 올린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바다로 나가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 한국의 한 네티즈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70년 전 받은 도움을 70년 후에 갚는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기다. 이제 캉유포트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에티오피아의 물류 사정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내륙국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한 해안 국가로 밟돋아도 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캉유포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항구의 이름을 보고 70년 전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맺은 형제애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기억이 새로운 협력을 낳고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 낼 겁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한국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한국도 변할 겁니다. 우리도 세계에 귀여워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가 변할 겁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논리로 국제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항구는 돈으로 짓지만 어떤 항구는 마음으로 짓습니다. 캉류포트는 후자입니다. 70년간 쌓인 신뢰와 우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지어지는 항구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항구는 분명 성공할 거라고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이미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졌으니까요. 캉류포트는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기억의 힘으로 만들어진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캉류포트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국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력,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진정한 국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말이에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70년 전 한국을 위해 피 흘린 에티오피아의 형제들을,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말이에요. 감사합니다.